안녕하세요. 로봇으로 철학하기 2강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숙입니다.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은 중세 천년 이후 인간을 재발견하고 인간의 재탄생을 웅변했던 르네상스 이후에 이어진 근대 과학기술 발달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다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유하는 휴머니즘이 지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다시 인간을 중심으로 사유하려 했던 르네상스인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모범을 찾아냈고 고전을 복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근대 과학과 기술은 고대인들의 것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완벽한 기술자인 신의 창조물이라는 비유가 힘을 얻었습니다. 근대 경험론과 합리론, 독일 관념론과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근대 사상의 흐름 속에서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의 권리가 있다는 천부 인권 사상이 등장합니다. 또한 종교적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통해 밝혀낸 지식으로서 미래는 더 나은 세상으로 진보해 갈 것이라는 계몽의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계몽의 믿음에 박차를 가해서 19세기는 과학기술을 만능의 세계였습니다. 심지어 인문학까지도 인문과학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은 그런 사회 분위기에 물음을 던진 작품이었습니다. 메리 셀리는 이런 과학기술 만능의 믿음 뒤에 마치 신이라도 된 양 생명체를 다룰 수 있다고 하는 허위의식이 있음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이런 굳건한 계몽을 통한 인류의 진보와 과학기술 만능의 믿음에 결정적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 20세기의 세계대전들이었습니다. 차페크의 로스의 유니버설 로봇은 이미 새로운 혁신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인류가 통제할 수 있을지 물음을 제기합니다. 인류는 상상해 온 것들을 실현해 왔습니다. 프랑스의 리뮤에르 형제가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를 촬영하여 상영했던 1895년은 공식적으로 영화가 탄생한 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가 탄생되기까지 수많은 중간 발명품과 발명가들이 있었습니다. 영화는 필름 촬영, 편집, 상영이라는 기본적인 과정이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복합적인 매체였습니다. 결국 영화라는 이름으로 고정되고 드디어 영화의 탄생으로 기록되기까지 바이오스코프, 유토스코프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닌 중간 발명품들이 등장했었습니다. 마치 최종적인 결과물이기라도 한 양 그 목표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이상에 근접하려고 열심히 다들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앙드레 바징은 영화가 관념론적인 현상이라는 말로써 이 점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는 어떤 관념이 있어서 영화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고 나중에 완성되어 그것을 바로 탄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앙드레 바징이 이렇게 말한 근거로는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 동굴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인간이 처한 상황을 묘사해주는 동굴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동굴의 비유 속에서 인간은 마치 목과 발이 착고로 매인 죄수들처럼 동굴에 갇혀서 플라톤이 실제한다고 보는 이데아가 아니라 그 이데아의 그림자들을 실제인 양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플라톤이 살고 있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연극이 발전했고 서구에서 드라마가 발전하게 되는 밑바탕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플라톤의 실제와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를 보는 사람들의 배치는 오늘날의 영화관과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이 보여주듯이 말이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벽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있고
그 동굴 밖에는 해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앙드레 바쟁도 영화가 지극히 관념적인 현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 역시 서구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왔던 것들 중 하나 아닙니까? 사진의 발명에 이어서 영화가 발명된 상상만 해왔던 것을 급기야는 현실에 구원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봇이라는 이름을 처음 명명했던 차페크가 그 이름으로 원래 비유하고자 했던 것은 노예처럼 부려지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나 브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로봇들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들의 처지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사용되고 있는 지위에 놓여 있지만 능력이 인간을 능가할 정도로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진화 과정 속에서 종의 전쟁을 유인원 관점에서 그렸던 혹성 탈출 리부트 시리즈가 떠오르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영화들이 생체 실험 대상으로 참혹한 처지에 있던 유인원들은 오히려 진화하는 반면 인간은 퇴화하는 모습을 역설적으로 그리고 있어서 관객이 오히려 인간이 아니고 이 유인원들 관점에서 영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는 1936년도 영화인데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사를 풀고 조이는 일을 반복하는 식으로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기계의 리듬에 맞춰 반복 노동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리는 노동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려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공장에서 쫓겨나고 헤매다가 우연히 어떤 레스토랑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재밌고 귀엽고 위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기계를 다루는 공장 속에서 사장의 감시 밑에서 기계 리듬에 맞추는 반복 노동을 하다 보니 신경쇠약이라는 마음의 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는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만들어진 영화로서 기계 문명에 대한 비관적 관점이 대중문화 속에서 우세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앞 강의에서 보았듯이 2차 세계대전이 미군과 연합군의 승리를 끝나면서 미국에는 공상과학 소설 붐이 일어나는 걸 앞장에서 보았죠. 앞 강의에서 보았습니다. 다시금 로봇과 기술 발전에 대한 낙관적 관점이 1940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600만 불의 사나이나 특수공작원 소모즈 같은 70년대 드라마는 바로 이런 낙관적인 관점을 배경으로 기계와 인간이 합체된 사이보그를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보그들이 정부 비밀요원이라는 점은 이 사이보그의 출현 뒤에 정부의 국방정책이 뒷받침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공각기동대는 1995년 극장판 만화영화가 만들어지고 2017년 실사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극장판 만화영화에서 사이보그의 탄생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먼저 인공적인 몸이 만들어지고 전자장치에 연결된 두뇌와 연결됩니다. 사고로 인해 인간의 신체가 손상되면 두뇌만 추출해서 전자장치에 연결시킨 후 인공적인 몸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이보그는 기계와 유기체가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반면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T-800은 완벽하게 기계로 이루어진 것에 인간의 외양만 씌운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안드로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앞에 두 작품 공각기동대나 그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로봇들은 공상적인 어떤 그런 캐릭터지만 자기가 세계 최초의 진짜 사이보그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바로 케빈 워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98년에 유리관에 들어있는 실리콘 칩을 자신의 팔에 이식해서 컴퓨터에 연결하고 그 컴퓨터가 반응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 몸에 칩을 심고 그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실험을 해서 성공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개의 핀을 손목의 신경섬유와 닿도록 심고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서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케빈 워릭 교수는 이를 통해서 두뇌와 손 사이를 오가는 신경 자극이 전송되고 이 신호들이 컴퓨터로 복사되고 이렇게 컴퓨터와 연결된 워릭이 다른 방에 로봇팔을 작동시키거나 바다 건너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로봇의 팔을 원격 작동시키는 등의 일을 성공해냈습니다. 케빈 워릭은 인간이 기계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이보그로 진화해야 된다는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입증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케빈 워릭 교수가 자기의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발적으로 실험했던 것과 달리 이 휴 허라는 MIT 교수는 원래 암벽 등반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겨울에 빙벽 등반을 하다가 발에 동상이 걸려서 쉽게 무릎 아래가 잘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암벽 등반을 좋아하여서 불굴의 위지로 어떻게 하면 이 위족을 내 몸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까 연구하여서 저와 같이 생체 물리학 공학을 전공해서 신경계에 연결된 로봇 다리를 개발해냈습니다. 이 휴어 교수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의족을 하고서도 암벽 타기를 하는 등의 어떤 실제 기능이 잘 되는 그런 의족을 자기 몸과 결합함으로써 어떤 이 사람 역시 진짜 사이보그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휴어 교수 자신은 아직 자기는 사이보그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 다리로 풀밭을 걸을 때 이 풀밭의 감촉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에서는 이런 주관적인 감각, 풀밭을 감촉을 느낀다든지 무슨 커피 향을 냄새를 느낀다든지 하는 것을 감각질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그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수이지 아직 합체가 완벽하게 된 사이보그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휴허 교수는 미래에는 모든 인간의 신체 장애가 극복되고 자신이 감각질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발전하여서 신체의 한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 스텔락이라는 유명한 행위 예술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사진 왼쪽에 있는 것은 일본 도쿄에서 다리와 복부 근육의 전극으로 감지되는 근전도 기록기 신호를 통해서 이 세 번째 기계팔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팔 2개와 이 세 번째 팔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상연되는 퍼포먼스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 다리와 복부 근육은 팔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근육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위로 오는 신호들을 받아서 세 번째 이 기계팔이 스텔라의 원래 두 팔과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텔락은 이 공연을 몇 년에 걸쳐 진행한 후에 특별한 노력이나 의식적 집중 없이 이 기계팔을 직관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텔락이라는 퍼포먼서는 이후에도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서 신체 기계 행위자 사이의 가능한 관계들을 탐구하였습니다. 또 생토 오를랑의 테크노바디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생토 오를랑은 자신의 성형수술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성형수술로 변형된 자신의 몸을 또 변형 가능성을 지닌 테크노바디로서 강조하는 어떤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한 행위미술가입니다. 이 사람의 왼쪽 그림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마에 모나리자의 이마, 비너스의 턱,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것들을 따다가 자기 얼굴로 그대로 성형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것들을 재생 프로젝트로 실제 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런 생각, 누구의 이마가 멋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누구 코가 멋있으니까 내 코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의 부조리함을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더 성형수술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런 식으로 디지털 성형수술을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요. 오른쪽 아래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진짜 사이보그, 그러니까 휴허 교수나 그 케빈 어릿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혹은 스텔락의 퍼포먼스 실험 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인간과 기계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물론 휴허 교수는 자신의 로봇 다리가 감각질을 구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사이보그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나 해러웨이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는데요. 1985년에 사이보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도나 해러웨이가 말하는 사이보그는 성차별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사회 정치적인 상징입니다. 해러웨이가 이런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20세기 후반의 기술 논리가 모든 유기체적 자연주의적 입장의 재고를 요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간이 기계와 합치된 혼종으로서 사이보그다 라는 선언으로 기존에 이원적으로 대립되어 있던 것들이 이왕 무너지고 있는 바 오히려 선도적으로 새롭게 잠재된 가능성을 찾자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이보그 선언이 나오고 자기 몸에 칩을 이식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편으로는 로봇이 인간을 대신한다든지 로봇이 인간을 대신 돌본다든지 혹은 인간보다 더 나은 인간들이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들과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구현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왼쪽은 그 가사일을 돕는 바이센테니얼맨의 가사도우미 로봇이고 오른쪽은 팩봇이라고 해서 실제로 군사 업무에 참여해서 폭탄 제거를 맡았던 그 로봇입니다. 근데 이 폭탄 제거 로봇 때문에 목숨을 많이 구하게 되었겠죠, 군인들이. 그래서 군인들은 이 폭탄 제거 로봇인 팩봇이 낡게 되면 이 로봇을 버리지 말고 수리해서 계속 함께 같이 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을 돌보는 기계로 치료용 반려로봇 파로, 간호로봇 로베어 이런 것들이 있고 왼쪽에 있는 파로는 무척 효과가 좋아서 임상 효과가 좋아서 사람들이 할머니나 환자들이 이 파로 로봇으로 인해서 우울증 치료 같은 것들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인간에 의해 사용되기만 하던 로봇이 오히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게 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그려낸 영화가 바로 브레이드 러너죠. 왼쪽에 있는 그 로이의 죽기 전에 한 말은 영화 역사상 아름다운 대사 중에 하나로서 오히려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자신 로이를 만든 타이릴사의 사장보다 더 인간적이고
매력 있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로 노예와 자유인 사이의 기계라는 제3의 노동력이 등장했고,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가 사람이라면 기계와 자동화된 산업 현장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비관적인 관점을 보여주었죠. 역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얼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역시 매우 비관적인 디스토피아적 관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류가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온전하게 여가와 인간적인 성취를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낙관적인 관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 없는 미래를 쓴 틴 던럽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낙관적 관점과 비관적 관점은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떤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의 종말을 쓴 제레미 리프킨은 인간의 노동이 감소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합니다. 더 많은 노동이 값싸고 효율적인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극소수 엘리트와 연구 실업자 집단으로 사회가 양극화되고, 따라서 지금은 노동의 종말로 인한 파급과 사회의 양극화를 피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기이며, 생산성, 효율성, 기술 혁신 그런 것만을 중시하는 시장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서 진정의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도너 해러웨이의 모습인데요. 도너 해러웨이는 테크놀로지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 안에 있음과 동시에 바로 그것이 우리 아니기도 하다고 역설합니다. 우리는 연관관계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을 만들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로봇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로봇을 작동시킬 수 있을지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따져왔습니다. 앞으로 로봇이 만들 변화는 심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20세기에 자동차와 전기, 인터넷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에 필적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과 관련하여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책임질 사람들의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 연구자와 로봇 기술자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할지 고민하고 결정할 자리가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강 로봇과 인간의 경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